저는 한 집안의 딸이자 며느리로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식모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심지어는 가족 모임에서도 뒤치다꺼리만 하며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걸 결국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는지에 대한 진실한 고백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25살에 태준이와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다는 게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우리 딸 같이 생각하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신혼 첫 주부터 시작됐어요.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나는 게 저의 일상이 되었죠. 시어머니께서 며느리가 시어른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가족들이 깨기 전에 집안을 말끔히 치우고 아침상을 차려놓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새댁의 의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 태준이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일은 내가 하는 게 당연하지. 엄마도 그렇게 했잖아. 마치 제가 집안일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미 차려진 밥상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고 출근할 때는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준비된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퇴근해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밥 언제 나와? 라고 물었죠. 저녁 식사 후에는 오늘 하루 고생했다며 맥주를 마시며 쉬었어요. 물론 그가 말하는 고생은 회사에서의 일이었죠. 집안일은 고생도 아니고 일도 아닌 그냥 당연한 일이었나 봐요.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것도 못해? 라며 눈치를 주시는 게 일상이었어요. 빨래 개는 법부터 시작해서 김치 담그는 방법, 심지어 화장실 청소하는 순서까지 일일이 간섭하셨거든요. 우리 집 김치는 이렇게 담그는 거야. 빨래는 이 순서대로 개야 해. 청소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 몰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야 하는 잔소리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역시 요즘 애들은 집안일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었던 건 완벽하게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김치를 아무리 맛있게 담가도 그래. 조금 낫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치워도 여기 먼지 있네.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도 간이 좀 세다라는 말만 들었어요. 칭찬은 하루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죠. 형제들과 시누이들이 오는 날이면 더욱 바빴어요. 큰아들 태민이는 아내와 2아이를 데리고 왔고 딸 미영이는 남편과 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저는 자동으로 모든 사람의 식사와 간식, 심지어 아이들 돌보기까지 맡게 되었죠. 형수 애들 배고프다는데 간식 좀 언니 우리 애 기저귀 갈아주세요. 누나 빨래 좀 돌려주세요 하며 저를 부려먹기 바빴거든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이면 정말 지옥이었어요.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에서 나올 수가 없었죠. 전 부치고 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고기 굽고 과일 깎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가끔 수진아, 물 좀, 수진아, 휴지 떨어졌어 하는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죠. 저는 늘 마지막에 식사했어요.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설거지를 하며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죠. 그것도 서서 허겁지겁 말이에요. 혹시 누군가 물 좀, 반찬 좀 더 할까 봐서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늘 구석에 있었어요. 아니면 아예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어서 카메라 뒤에 숨어 있거나요. 그런 생활이 몇 년째 계속되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집에 손님이 와서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라는 이유로 계속 미루게 되었고 결국 연락도 뜸해졌어요. 취미 생활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미용실 가는 것도 돈 아까워서라며 스스로 포기했어요. 옷도 몇 년 전에 산 것들만 입고 다녔고요. 건강도 나빠졌어요. 허리는 늘 아팠고 손목도 아팠어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부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 아프다고 말하면 젊은 게 뭘 아프다고 그러냐는 소리만 들었어요. 한 번은 정말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께서 병원비가 얼마인데 조금만 참아라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일 힘들었던 건 저 자신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느낌이었어요. 수진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며느리, 애엄마, 태준이네 같은 호칭으로만 불렸거든요. 제 의견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제 감정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을 하는 기계 같은 존재였죠.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하녀 식모였어요. 가족들이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저는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밥을 하거나 빨래를 개거나 청소를 하거나 다음날 준비를 하거나 쉬는 시간이라는 게 없었죠. 저녁 11시에 모든 일을 끝내고 침대에 누우면 다음날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날 생각에 벌써 피곤했어요. 하지만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해 겨울 제가 독감에 걸려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도 가족들은 평소와 똑같이 저에게 일을 시켰어요. 조금만 참고 밥 차려줘, 약 먹고 빨래만 좀 해줘라고 말했죠. 결국 저는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진단했죠. 그런데 응급실에서 링거를 맡고 있는 저에게 남편이 전화를 했어요. 언제 집에 와? 애들 저녁은 어떻게 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가족에게 정말 그냥 일하는 사람일 뿐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구나.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정말 이게 전부인가? 나도 사랑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닌가? 그날부터 저는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는지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일기를 쓰는 것처럼 시작했어요. 오늘 누가 뭘 시켰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제가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 적어 내려갔죠. 핸드폰으로 몰래 영상도 찍기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모습, 청소하는 모습, 가족들이 TV를 보며 쉬고 있을 때 혼자 일하는 모습들을 기록했죠. 처음에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정말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하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애들 숙제 좀 봐줘.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약 챙겨드려. 빨래 널어놨어. 저녁 뭐 해 먹지? 마트 좀 다녀와.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렸어요. 저는 그 모든 걸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몇 개월을 기록하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쌓였어요. 그리고 저는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하는 일들을 시간별로 나누어서 기록했죠.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제가 하루에 몇 시간씩 일하는지 계산해 봤어요. 놀랍게도 하루 평균 14시간을 일하고 있었어요. 휴일도 없고 병가도 없이 말이에요. 집안 재정도 파악했어요. 만약 제가 하는 일들을 외부에서 해결한다면 얼마나 들까를 계산해 봤죠. 청소 서비스, 빨래 서비스, 요리 서비스, 육아 도우미, 간병인. 모든 걸 합치면 한 달에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보니 월 3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저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고 있었죠. 그것도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아껴 써라는 말과 함께요. 저는 인터넷으로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시간당 1만 2천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루 14시간씩 일한다면 하루 16만 8천 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이 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견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개인적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해 봤거든요. 친구들과 만난 시간, 혼자만의 시간, 취미 생활을 1시간. 모두 합쳐봐도 1년에 열흘도 안 되었어요. 반면 남편은 매주 친구들과 만나고 골프도 치고 취미 생활도 했죠. 시어머니도 친구분들과 여행도 가시고 문화센터도 다니셨어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분노가 치솟았어요. 동시에 슬펐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았구나.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구나.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용기도 생겼어요.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이렇게 살지 말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달이었어요. 남편 회사 상사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거예요. 태준이가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상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는 거였죠. 물론 모든 준비는 제 몫이었어요. 일주일 전부터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집을 대청소하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당일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나물 여러 가지, 심지어 직접 만든 김치와 깍두기까지. 한식 코스 요리를 준비했죠. 상 차리는 것도 신경 써서 예쁜 그릇에 정갈하게 담았어요. 집안 곳곳에 꽃도 꽂아두고 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청소했죠. 그런데 손님이 오시자 가족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 준비한 것처럼 대접을 했어요. 우리 집 음식 어떠세요? 집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해요.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정작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 앞에 나가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빨리 과일 좀 가져와라고 하더라고요. 식사 내내 저는 부엌과 식당을 오가며 음식을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고 추가 반찬을 준비했어요. 제가 앉아서 함께 식사할 자리는 없었죠. 손님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처럼요. 아니, 정확히는 웨이터 같은 존재로만 봤겠죠. 손님이 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정말 잘 됐다. 부장님이 음식을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라며 남편은 기뻐했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저 설거지 빨리 하고 와. 피곤해 죽겠어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그날 밤 모든 정리를 끝내고 침대에 누우니 새벽 2시가 넘었어요. 22시간 동안 쉴 틈 없이 일했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에는 디저트도 준비해라는 말만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 이제 너희가 얼마나 나를 무시했는지 모두 알게 해주마. 준비 과정은 치밀했어요. 먼저 가족들의 스케줄을 파악했죠. 언제 가족 모임이 있는지, 누가 언제 집에 오는지, 특별한 날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날을 복수의 날로 정했어요. 할머니 생신이었거든요.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죠. 또한 저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영상들을 시간순으로 편집하고 제가 하는 일의 목록을 만들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한 표도 만들었어요. 심지어 가족들이 저에게 한 말들의 녹음도 있었거든요. 당연한 일 가지고 뭘 그러냐. 집에서 노는 게 얼마나 좋은데 돈도 안 벌면서 뭘 봐라 같은 말들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았어요. 이혼을 염두에 둔 건 아니었지만 만약을 위해서요. 변호사는 부부간에도 가사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일방적인 가사 노동 강요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할머니 80세 생신이었어요. 큰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온 가족이 모이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부터 가족들이 생신상 메뉴는 뭐로 할 거야? 몇 명이나 올 건데? 음식은 충분히 준비했어? 라고 물었지만 저는 네. 알아서 할게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생신 당일 평소 같으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을 텐데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잤어요. 오전 10시가 넘어서야 일어났죠. 시어머니가 황당해 하시며 수진아, 뭐 하는 거야? 벌써 이런 시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좀 늦었어요 라고 대답하며 천천히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느릿느릿 움직였죠. 화장도 평소보다 더 오래 하고 옷도 여러 번 갈아입어 봤어요. 오전 11시쯤부터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큰아들 태민이가 가족과 함께 왔고 딸 미영이도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조카들까지 합치면 총 12명이었죠.
그런데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음식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부엌에는 밑반찬 하나 없었고 메인 요리는커녕 밥도 안 되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재료만 들어 있었고요. 가족들이 점점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음식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 시어머니가 부엌을 들여다보시며 물으셨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뭐라고? 손님들 다 왔는데? 라며 깜짝 놀라셨어요. 음식은 언제 나와? 빨리 좀 해. 애들 배고파한다. 가족들이 하나둘씩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준비하지 않을 거예요. 다들 함께 하시면 되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할머니 생신인데. 이게 뭐야? 가족들이 당황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평생 저 혼자 모든 걸 준비하는 게 당연했던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누가 뭘 해야 하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라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남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제들과 시누이들도 서로 눈치만 보며 누가 뭘 해야 하지? 라고 속삭였어요.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기 시작했고 손님으로 온 사람들은 어색해했어요.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평소 같으면 제가 나서서 모든 걸 해결했을 텐데 그날은 가만히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준비해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거실 TV에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가족들은 뭘 하려는 거야? 라며 의아해했지만 저는 침착하게 준비했죠. 지난 10년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첫 번째 영상을 틀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는 모습이었죠. 조용한 집안에서 혼자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부엌을 정리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이어서 나온 영상은 제가 하루 종일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아침 준비, 빨래, 청소, 점심 준비, 또 청소, 저녁 준비, 설거지. 쉴 틈 없이 계속 일하는 제 모습이 나왔죠. 수진아, 이것 좀 해줘. 빨리 좀 해. 설거지는 당연히 내가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늦어? 같은 말들이 화면에서 들려왔어요. 가족들 자신의 목소리였죠. 그들은 점점 말문이 막혀갔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명절 준비하는 영상이었어요. 제가 혼자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있는데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진아, 물 좀, 수진아, 과일 좀 깎아줘 하는 소리만 들려왔죠. 영상은 계속됐어요. 제가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설거지를 하고 다음날 준비를 하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다시 일어나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모습도요. 마치 기계처럼 말이에요. 이게 지난 10년간 제 하루 일과였어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아프거나 힘들어도 계속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음으로 보여준 건 제가 정리한 업무 목록이었어요. 새벽 5시 30분 기상,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부엌 정리,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준비, 빨래, 설거지, 점심 준비, 청소, 저녁 준비, 설거지, 다음날 준비까지. 하루에 해야 할 일이 30가지가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혀 계셨어요. 평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으셨겠죠. 남편 태준이도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제가 받은 대우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가족들이 저에게 하는 말들이 나왔어요. 집에서 놀면서 뭘 힘들어해. 돈도 안 버는 주제에 이것도 못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당연한 일. 가지고 뭘 그러냐 같은 말들이요. 특히 제가 아팠을 때 녹음한 대화가 나오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조금만 참고 밥 차려줘. 병원은 꼭 가야 해? 약국에서 약 사 먹으면 되잖아. 내일까지는 나아야 할 텐데 같은 말들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제가 응급실에 실려간 날 밤,
병원 침대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였어요. 언제 나와? 내일 아침은 누가 챙겨줘? 애들 도시락은?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집안일 걱정부터 하는 남편의 모습이었죠. 이 영상이 나오자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마 자신도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몰인정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겠죠. 당신들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난 10년간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안일을 혼자 해왔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365일 월급도 없이 고마움도 받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시누이 미영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언니도 우리 가족이니까 당연히.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저는 늘 혼자였어요.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말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보여준 건 경제적 분석이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밤새 만든 표가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한 일들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 청소월 80만 원, 요리월 120만 원, 빨래와 다림질월 60만 원, 육아도우미 월 80만 원, 간병월 40만 원, 기타 잡무월 50만 원. 총 월 430만 원어치 일을 혼자 해온 셈이에요. 숫자로 보니까 가족들도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는지, 제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430만 원이라는 숫자는 남편의 한 달 월급과 비슷한 금액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하는 일을 외부 업체에 맡긴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가정부 월 150만 원, 요리 도우미 월 120만 원, 빨래방 월 30만 원, 베이비시터 월 100만 원. 그런데 저는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 원을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내가 번 돈이 아니니까 아껴 써라는 말과 함께요. 큰아들 태민이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형수 그런데 가족이니까. 하려다가 말을 멈췄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지난 10년간 제 개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계산해 봤어요. 친구들과 만난 시간, 혼자만의 시간, 취미 생활을 1시간, 휴식 시간. 모두 합쳐봐도 1년에 20시간도 안 되었어요. 하루에 이 시간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다른 가족들의 개인 시간을 계산한 표도 보여줬어요. 남편은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친구들과 만나고 취미 생활을 했죠. 1년에 200시간 이상이에요. 시어머니도 친구분들과 여행을 가시고 문화센터도 다니시고 1년에 150시간 정도예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숫자로 보니까 얼마나 불공평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제가 얼마나 희생하며 살았는지, 그들이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저는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어요. 제가 10년 동안 병원에 간 횟수는 총 3번이에요. 그것도 모두 응급실이었고요. 반면 다른 가족들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갔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젊은 게 뭘 아프다고라며 무시했으면서 말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아마 자신이 얼마나 며느리를 무시했는지 깨달으셨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세요. 화면에는 최근에 찍은 제 모습이 나왔어요. 거울을 보며 울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죠.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사는 걸까? 나는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일까? 아니면 그냥 일하는 사람일까? 하고 중얼거리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자 남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처음 깨달은 것 같았죠. 시어머니도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저는 지난 10년간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무급 가정부였어요. 사람이 아니라 기능이었어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었던 건 제가 모든 걸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손님들까지 와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들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죠.
아마 자신들의 집 상황도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가족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심했나? 시누이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심했다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10년간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던 그 일들이 제겐 전부였어요. 큰아들 태민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하시는데 정말 몰랐을까요? 저는 반문했어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던 건 아닐까요? 편하니까요. 그 말에 모든 사람이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야 양심의 가책 없이 계속 편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는 집안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 집을 떠나겠어요. 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 순간 정말 조용해졌어요. 아이들 우는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놀란 표정으로, 어떤 이는 부끄러운 표정으로, 어떤 이는 후회하는 표정으로요. 남편이 제일 먼저 움직였어요. 저에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몰랐어. 아니 알고도 모른 척했어. 편하니까. 이기적이었어. 그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10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희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몰랐어. 아니,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다시 함께하자. 내가 바뀔게. 정말 바뀔게.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으로 제 앞에 고개를 숙이셨어요. 수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너를 며느리라고만 생각했지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했어. 너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어떻게 그렇게 대했을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집와서 고생했다고 며느리도 당연히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너는 내 딸 같은 존재인데. 정말 미안하다. 시누이 미영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철없었어. 언니가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우리도 도울게. 언니도 쉴 수 있게 해줄게. 큰아들 태민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수 정말 죄송해요. 저희도 이 집 식구인데 왜 형수만 모든 걸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앞으로는 저희도 분담해서 할게요. 형수도 우리 가족이에요. 조카들까지 이모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조차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말로만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바뀌겠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러자 남편이 즉시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바꿔보자. 오늘 생신상도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하자. 당신은 앉아서 쉬어. 시어머니도 그래, 오늘은 내가 음식을 준비할게. 수진이는 쉬어라고 하셨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생 처음으로 가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갔고 시누이들은 청소를 시작했어요. 큰아들은 아이들을 돌보며 형수는 쉬세요라고 말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아무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밥솥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이런 걸 언제 다 해? 라고 당황하셨어요. 시누이들은 청소용품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헤맸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혼자 해왔는지,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그들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 시간 만에 간단한 식사 하나 준비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저는 매일 이보다 훨씬 많은 일을 혼자 해왔거든요. 결국 제가 나섰어요. 완전히 방관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함께 하기로 약속해 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가족 모두가 함께 요리를 했어요. 역할을 나누어서 남편은 밥과 국, 시어머니는 나물과 반찬, 시누이들은 전과 튀김, 큰아들은 고기 요리를 맡았어요. 저는 전체적인 조율만 했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간이 너무 세거나 신거나 모양이 이상하거나. 하지만 그것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함께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느꼈어요. 식사 시간도 달랐어요. 저는 처음으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그것도 맨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동시에요. 누군가 물 좀이라고 말하면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다 줬어요. 맛있네, 우리가 함께 만드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고생 많았겠다, 이런 걸 혼자 해왔다니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 노고를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식사 후 설거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서 했어요. 설거지, 정리, 청소. 30분도 안 되어서 모든 게 끝났어요. 평소 같으면 저 혼자 이 시간은 걸렸을 일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훨씬 쉽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라는 말들이 나왔어요. 정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조금씩만 도우면 아무도 힘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왜 진작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집안일을 분담할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어요. 남편은 출근 전 설거지와 쓰레기 버리기, 시어머니는 점심 준비와 빨래, 주말에 오는 시누이들은 청소와 정리 이런 식으로 역할을 나누었어요. 또한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주일에 하루는 완전히 자유로운 날로 정하기로 했어요. 그날은 제가 아무 집안일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더 이상 당연하다는 말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 일을 해주면 고맙다고 말하고 힘들어하면 괜찮냐고 물어보기로 했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냉장고에 가족 약속을 붙여놨어요. 1.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한다. 2.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고 감사 인사를 한다. 3. 아프거나 힘들 때는 솔직하게 말한다. 4. 개인 시간을 존중한다. 5. 가족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해오던 대로 하다가 미안.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남편이 출근 전에 설거지를 하는 것도 시어머니가 수진아, 쉬어. 내가 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말이에요. 가장 큰 변화는 저였어요.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친구들과 만나서 오랜만에 수다를 떨고 혼자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이런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건강도 좋아졌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늘 아프던 허리와 어깨도 나아지고 잠도 깊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진 거예요. 한 달 후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진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 정말 고마워. 내가 용기를 내줘서. 남편도 변했어요. 회사에서 돌아와서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라고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를 해요. 우리 함께 하니까 훨씬 재미있네라고 말하면서요. 시누이들도 집에 올 때마다 언니, 우리가 뭐 도와줄까? 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리고 실제로도 도와줘요. 조카들까지 이모, 저희도 도와드릴게요라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가족 분위기였어요. 전에는 늘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편안하고 따뜻해졌어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며 함께 웃고 이야기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지난 주말 가족들이 깜짝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수진이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라는 문구가 적힌 케이크와 함께요. 저는 식탁 중앙에 앉아 있었고 가족들이 함께 준비한 음식들로 가득한 상을 받고 있었어요. 수진이 먼저 드세요. 수진이가 제일 수고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저는 이제 가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요. 집안일도 더 이상 저만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몫이죠. 그리고 저도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인정해줘요. 때로는 참는 것보다 용기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예전 그대로였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았을 테고 가족들은 여전히 당연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아끼고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편안함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이 기여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되는 거죠.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당신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의 노고와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드는 첫걸음이니까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희 가족도 여전히 배우고 있고 가끔은 예전 습관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 상기시키고 다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변화하려는 의지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상황일 수도 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도 소중해요.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할 필요는 없어요. 가사 노동은 보이지 않는 노동이에요. 그래서 더욱 인정받기 어렵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정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그 누군가가 항상 한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분담해야 하는 일이죠. 또한 경제적 기여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집안을 돌보고 가족을 케어하고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기여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은 당연하게 여겨질까요?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알아요. 그것은 잘못된 관습이에요. 성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역할에 따라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노동은 가치 있는 일이에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저도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참았거든요. 용기를 내는 것이 두려웠고 혹시 가족이 흩어질까 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진정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진심을 이해해 줄 거예요.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거예요. 물론 모든 가족이 저희처럼 변화하는 건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더 큰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저는 지금도 가끔 예전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는 건 아닐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요. 나도 소중한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변화가 저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 모두에게 좋은 변화였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더 가까워졌고 더 행복해졌거든요.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남편분들, 시어머니분들, 시누이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에요. 그 사람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피곤해하고 아프기도 하고 쉬고 싶어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를 더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가족이라는 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하는 관계여야 해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라요. 서로 다른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들이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그리고 때로는 역할을 바꿔볼 수도 있어야 하고요. 저는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고 개인적인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그런 가족 말이에요. 이런 가족이 되기까지 10년이 걸렸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아침에도 남편이 출근하면서 오늘도 고생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도 점심 준비를 하시면서 수진아 쉬어. 내가 할게라고 하셨어요. 이런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의미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당당해요. 제 의견도 말하고 제 감정도 표현하고 제가 원하는 것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요. 저도 이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니까요.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어요. 당당하게 살 자격, 존중받을 자격,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때로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용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가족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행복한 가족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변화는 언제나 가능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때예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도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수진입니다.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당당한 가족의 일원이 된 수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니까요.